여러분, 단돈 18,200원으로 국가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한 연구원 손에 들린 이 구겨진 영수증 한 장.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중국의 8조 원짜리 살인 병기를 단숨에 고철로 만들어버린 인류 역사상 가장 통쾌한 참교육의 증거입니다. 그날 밤 한반도 상공에서 목격된 것은 100년짜리 물리학 교과서를 통째로 부정하는 기괴한 유령이었습니다. 중국이 추악한 계획으로 8조 원을 들여 죽음의 위성을 띄울 때 한국은 단돈 18,200원의 전기세로 전 세계의 상식을 박살냈습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가 경악하고 오만한 강대국들이 무릎을 꿇어야만 했던 그 소름 돋는 진실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새벽 3시 17분 메릴랜드주 NSA 본부는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로 제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죠. 저는 이 바닥에서 20년을 구른 수석 분석관 줄리안 벤스입니다. 제 눈은 위성 데이터의 미세한 떨림조차 잡아내는 귀신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모니터에 비친 한반도는 기괴했습니다. 평소라면 은하수처럼 빛나야 할 서울의 밤이 이상했죠. 빛의 밝기는 그대로인데 데이터의 흐름이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투명한 장막을 씌워 정보를 가로채는 것 같았죠. 저는 처음에 위성 센서의 단순한 오작동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한반도 상공의 전리층이 거대한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인 통신장애나 정전 같은 저급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의 전파망을 미세하게 뒤틀고 있었습니다. 대중은 눈치채지 못하는 0.1초의 지연을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발원지는 바로 중국으로 추정되었어요. 저는 등줄기로 소름 끼치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0.1초는 현대 국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잔인했습니다. 한국의 일반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쓰며 평소와 다름없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핵심 산업 현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0.00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반도체 공정이 멈추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미세한 전압 변동에 매우 예민한 수조원 가치의 웨이퍼들이 쓰레기로 변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 시스템 제어 신호도 아주 미세하게 밀렸습니다. 노심은 멀쩡해 보이지만 제어 장치는 헛발질을 하고 있었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 경제의 암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중국에 의해 보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암살을 당하고 있는 셈이었죠. 금융망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초단위로 거래되는 한국의 증권과 서버들이 기이한 오류를 뿜어냈습니다. 수조 원의 자산이 실제로는 증발하고 있는데 화면은 정상이었죠.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뒤에 가치는 조각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중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한국은 순식간에 붕괴할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황실의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대로라면 아침이 오기 전 대한민국의 심장은 멈출 겁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멸망의 그림자가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었죠. 한국은 미국의 가장 든든한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급히 비상회의를 소집했죠. 10분 뒤 펜타곤의 고위 전략가들이 상황실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브리핑을 듣는 그들의 표정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습니다. 한 장군은 도넛 가루를 털어내며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더군요. 제가 한국의 국가 시스템이 잠식당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공격을 가한 대상은 중국으로 추정되며 이건 반드시 미국이 나서야 하는 문제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그러나 그는 비웃듯이 제 말을 자르고 비아냥거리더군요. 벤스 박사, 자네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한국 인터넷이 세계 최고인데 고작 딜레이 좀 생겼다고 죽나? 그냥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흔한 렉 현상이겠지. 그들의 무능함과 오만함은 정말이지 예술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무기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말이죠. 정작 눈앞에 닥친 고도의 전자적 침략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작전 테이블을 3개 내리쳤습니다. 장군님, 이건 단순한 렉이 아닙니다. 중국이 한국의 인프라를 정밀 수술하듯 도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며 인질극입니다. 어쩌면 한국은 전쟁보다도 더 큰 피해를 입고 나라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죠. 그들은 여전히 어제 먹은 스테이크 얘기에만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 세계 정보 기관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계인 단말기에 기이한 데이터 패킷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발신지는 펜타곤도 CIA도 아닌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한국 대전에 있는 작은 민간 지질 연구소의 연구원이 보낸 것이었죠. 그들은 이미 1시간 전부터 이 왜곡의 근원지를 추적했습니다. 우리 NSA의 슈퍼컴퓨터도 놓친 미세한 변동 수치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낡은 센서로 잡아내어 제게 암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돋으며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의 위기를 무시하고 비웃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이미 적의 멱살을 잡기 시작했죠. 한국은 피눈물을 흘리며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할수록 상황은 더욱 미스테리하고 기괴했습니다. 한국의 국가 기밀망에 본 적 없는 기괴한 코드가 침투해 있었죠. 그것은 정보를 빼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서서히 부식시켰습니다. 마치 유령이 하늘을 떠다니며 전파를 갉아먹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의 배불뚝이 고문들이 노닥거리는 동안 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국의 데이터와 위성 자료를 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료들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이 문제에 협조하지 않았고, 아무튼 이건 조국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었지만 제 양심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한국이 무너지면 다음은 전 세계가 타겟이다. 이것은 명백히 거대한 음모론의 서막이었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내부에도 그 유령과 손을 잡은 배신자가 있다는 의심이죠. 어쩌면 미국 고위 관료들 일부가 이 일에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 말입니다. 제 보고가 그토록 쉽게 무시당한 이유가 상부의 무능 때문일까요? 저는 그보다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이 있을 거라 직감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서 떨리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겉보기엔 평화롭지만 내부는 지옥이었습니다. 국가 전력망의 주파수가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죠. 이대로 가면 전국의 변압기가 한꺼번에 터져나갈 겁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무자비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시스템은 버텼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단단하게 응집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원들은 적의 주파수 패턴을 역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독극물의 즉각 항체를 형성하듯 말이죠. 한국의 네트워크는 거대한 자정작용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경외감에 가까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었다면 이미 국가 시스템이 붕괴했을 규모였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된 신호는 어느새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방어막을 한 겹씩 쌓아 올렸습니다. 펜타곤의 멍청이들은 한국이 곧 구걸할 거라 예상했겠죠. 하지만 제 눈에 비친 한국은 거대한 유령에 맞서는 횃불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불태우며 적의 정체를 밝혀내는 전사들의 나라였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적 침략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결국 저는 펜타곤의 감시를 피해 한반도 데이터를 전부 복제했습니다. 화면에는 반역죄를 경고하는 붉은 창이 수시로 떴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죠. 한국의 연구원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니 진실을 증명해달라. 그 간절한 문장이 제 가슴 속 엔지니어의 자존심을 깨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의 목격자로서 이 방을 나갈 겁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으며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전 세계를 뒤흔들 서늘한 진실이 담겨 있었죠. 강대국들의 비겁한 침묵 속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한 미국인의 이야기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산 공군기지 근처의 허름한 폐공장 지하.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NSA의 화려한 화강암 로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서버의 열기가 뒤섞인 이곳이 바로 한국의 비밀 대응 센터였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열어 한국 연구원들이 공유해준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를 향해 등을 돌린 지금 이곳의 모니터만이 유일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죠. 중국이 가동한 비취 장막은 이제 단순한 통신, 간섭을 넘어 한국이라는 국가의 모든 세포를 하나하나 괴사시키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이 이토록 악랄한 도박을 감행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첨단 제조업 패권을 강탈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의 60%를 차지하는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들을 무력화하면 전 세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의 저가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건 영토 전쟁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통째로 도려내어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파렴치한 디지털 식민지 작전이었습니다. 놈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의 주역에서 변방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장악한 중국은 이제 드디어 대만부터 시작해서 다른 국가들을 야금야금 먹어치워 나가겠죠. 그럼에도 미국은 아무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반도체 패권이 중국에 넘어간 이상 중국에 잘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이기에 한국은 의도치 않게 전 세계를 방어하고 있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이 악랄한 계획이 성공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개발한 비취 장막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놈들은 고도 400km 상공에서 특수위성 1200개를 동원해 한국 영공에 전자기적 진흙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레이더로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정밀 기기에는 치명적인 독약이었죠. 당장 평택과 기흥의 반도체 라인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0.1나노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들이 미세한 전자기 간섭의 작동을 멈췄습니다. 수십조 원어치의 웨이퍼들이 순식간에 실리콘 쓰레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폭격보다 더 잔인한 경제적 대학살이었습니다. 더욱 악랄한 것은 중국이 인간의 생명줄까지 인질로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놈들은 위성 신호의 주파수를 교묘하게 조절해 한국 내 대형 병원의 응급 시스템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원격 수술 중이던 로봇팔이 멈추고 중환자실의 산소호흡기 제어 장치가 기괴한 오류 메시지를 뿜어냈습니다. 의사들은 통제권을 잃은 장비 앞에서 절규하고 있었죠. 놈들은 이 아비규환을 보며 위성 간섭에 의한 우발적 사고라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순간에도 놈들은 오직 한국의 항공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공격이 무서운 이유는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위성을 민간 연구용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를 요격한다면 중국은 즉시 민간 위성에 대한 테러를 명분으로 전면전을 선포할 기세였습니다. 즉, 중국의 암살은 알아차리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지만 설령 알아차렸다고 해도 대응을 할 수가 없는 딜레마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놈들은 국제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한국의 목을 조르는 비열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합법적으로 이 장막을 걷어내지 못하면 한국은 앉아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펜타곤의 그 똑똑한 참모들도 이 외통수 앞에서 한국은 끝났다며 고개를 저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대응 기지 안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준비한 대응책이라는 게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최첨단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서해안 곳곳에서 트럭에 실린 거대한 풍선 꾸러미들이었습니다. 개당 가격이 2만 원도 안 할 것 같은 동네 축제에서나 볼 법한 하얀 고무 풍선들이었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 고무 덩어리들로 8조 원짜리 위성 군집을 막겠다는 겁니까? 드디어 미쳤군요. 한국은 진짜 끝이겠네요. 제 독백은 공허한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수만 개의 풍선이 서해의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화면으로 보면 마치 바다 위에 거대한 팝콘을 뿌려놓은 듯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중국 지휘부는 이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배를 잡고 웃었을 겁니다. 한국 놈들이 드디어 미쳐서 하늘에 제사라도 지내는 모양이다라며 비웃었겠죠. 전 세계 군사 매체들도 이 장면을 생중계하며 첨단 기술의 종말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풍선들의 비행 궤적을 분석하다가 갑자기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풍선들은 제멋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만 개의 풍선이 인공지능에 의해 정밀하게 통제되며 중국 위성 신호가 지면으로 내려오는 통로를 자로 잰 듯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풍선의 표면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무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성공하지 못한 양자 나노 흡수 코팅 기술이 적용된 특수 소재였죠. 놈들이 쏘아 보내는 강력한 전자기파가 이 풍선 표면에 닿는 순간 반사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발상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기술은 상대의 신호를 더 강한 에너지로 밀어내는 액티브 제밍 방식입니다. 당연히 엄청난 전력이 들고 장비도 거대해야 하죠. 즉, 엄청나게 비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발생시킨 에너지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로 밀어내는 방법이니 당연히 비효율적일 수밖에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정반대였습니다. 적의 에너지를 받아내어 무해한 열에너지로 바꿔버리는 패시브 업소브 방식이었습니다. 8조 원을 들여 쏘아 올린 중국 위성의 살인적인 에너지가 단돈 2만 원짜리 풍선 위에서 미지근한 온기로 변해 흩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이지스함 시스템도 2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 추적하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풍선 하나하나에 부착된 초소형 센서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무려 10만 개의 방어점을 실시간으로 형성하고 있었죠. 이것은 한국이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저전력, 칩설계 기술과 초정밀 네트워크 제어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거대한 철갑 방패를 만들 때 한국은 적의 칼날을 부드럽게 감싸 쥐어 부러뜨리는 투명한 비단 그물을 짜낸 셈입니다. 중국 지휘부는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자신들의 고출력 위성들이 갑자기 전력을 최대치로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에는 단 하나의 신호도 도달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풍선들이 에너지를 흡수할수록 표면의 양자 상태가 안정화되면서 방어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놈들이 세게 때릴수록 한국의 방패는 더 단단해지는 기괴한 상황이었죠. 더 웃긴 건 아무튼 중국은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 즉 상당량의 자금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력망 과부하로 인해 중국의 여러 중소도시가 완전히 어둠에 잠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단 2만 원으로 그 공격을 막아냈으니 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것은 기술의 우위를 넘어선 천재적인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중국은 8조 원을 하늘에 뿌렸지만 한국은 돈 몇 푼으로 그 거대한 자본의 폭력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작전 과정은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와 같았습니다. 풍선들이 적의 주파수 대역을 감지하면 중앙 시스템은 0.01초 만에 최적의 배치 좌표를 계산해 풍선의 고도를 조정했습니다. 중국 위성이 타겟을 바꾸면 풍선들도 마치 살아있는 샘물처럼 꿈틀거리며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놈들의 위성은 에너지를 쏟아붓다 못해 스스로 열을 견디지 못하고 회로가 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가장 평화로운 모습의 풍선으로 적의 가장 잔인한 무기를 고철로 만들고 있었죠. 저는 소름이 돋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이 가진 집념의 산물이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세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배하는 법을 터득한 것이죠. 수조 원의 돈을 쳐부수는 강대국들의 방식이 얼마나 야만적인지 한국은 이 하얀 풍선들을 통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반격의 서막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놈들이 만든 비취 장막은 이제 한국의 천재성 앞에 넝마 조각이 되어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서해 하늘에는 여전히 수만 개의 하얀 점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아이들의 산소호흡기를 다시 돌리고 멈춰선 공장의 기계를 다시 깨우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중국은 이제 자신들이 판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놈들의 악랄한 음모가 전 세계에 폭로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한국의 완승으로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진심으로 세계를 먹어치울 생각인지 그 첫 번째 관문인 한국을 그냥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새벽 4시 45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의 지하 벙커는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모니터 위로 쏟아지는 수치들은 인류가 쌓아올린 현대 문명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었죠. 확실히 풍선 방어막이 일시적으로 중국의 비취 장막을 감소시켰지만 놈들은 이제 인간이기를 포기한 최후의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위성 1200개의 출력을 임계치까지 끌어올리며 방어막의 틈새를 찾아 핀포인트 타격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를 끄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아픈 곳만 골라 찌르는 디지털 고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비명이 터져 나온 곳은 울산 석유화학 단지였습니다. 놈들은 공장 전체의 전기를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유 증류탑의 정밀 압력 제어 밸브에 0.001초의 주파수 간섭을 주입했죠.
화면상으로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떴지만 실제로는 압력이 임계치를 넘나들며 폭발 직전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만약 울산의 콤비나트가 터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공장 하나가 날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동해안 전체를 뒤덮는 전 지구적 환경재앙이 될 터였습니다. 놈들은 한국의 심장을 터뜨려 독극물을 온 나라에 뿌리겠다는 악마적인 발상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포항 제철소의 용광로 제어 시스템에도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쇳물의 온도를 유지하는 전자기, 유도 장치에 미세한 노이즈가 섞이자 수천 도의 쇳물이 담긴 가마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넘쳐흐르는 순간 포항은 거대한 불바다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놈들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쏘지도 않고 부수지도 않으면서 한국의 근간 산업을 스스로 자폭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펜타곤의 전략가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한국은 이제 지도 위에서 녹아내릴 것이라며 자기들끼리 내기를 걸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정체불명의 대규모 선단이 한국 영해선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수백 척의 무장 어선단이었는데 기이하게도 배 위에 거대한 스피커와 전파 송신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장막으로 한국의 눈과 귀를 가린 틈을 타 물리적인 상륙과 도발을 동시에 감행하려는 치밀한 수작이었죠. 중국은 이 어선들의 실제 어민들을 태워놓았습니다. 만약 한국 해군이 방어를 위해 발포한다면 중국은 즉시 민간인 학살을 명분으로 산둥반도에 대기 중인 항모 전단을 출격시킬 기세였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그리고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이 거대한 파도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놈들이 국제법을 방패 삼아 한국의 목을 조를 때 한국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의 숨통을 끊어놓아야 하는 불가능한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수석 연구원의 옆자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수석님, 울산의 압력 게이지가 위험 수위입니다. 풍선 방어막만으로는 이 정밀 타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최수석은 조용히 안경을 고쳤으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줄리안 박사님, 놈들이 레이저 메스를 들고 수술을 하러 왔다면 우리는 그 메스를 쥔 손목을 분질러야죠. 이제 하모닉 나노 펄스를 가동합니다. 그의 명령과 함께 벙커 중앙의 메인 프레임이 푸른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제 보았던 초라한 풍선들 사이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빛의 그물을 짜는 작업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세계 최강 기술력이 등장합니다. 바로 초저전력 스마트 빔 포밍 기술입니다. 미국의 레이저 무기인 HEL은 건물 하나만한 크기의 전용 원자력 발전소급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한 번 쏘려면 10분 동안 냉각을 해야 하고 대기 중의 수증기 때문에 명중률도 형편없죠.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달랐습니다. 놈들의 빛이 장막 에너지를 풍선이 흡수하면 그 에너지를 광섬유 다발로 모아 0.05초 만에 적의 위성 렌즈에 되돌려주는 역전이 방식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왜 놀라웠냐고요? 다른 나라들이 레이저를 대포라고 생각할 때 한국은 레이저를 외과용 메스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위성 전체를 녹이려다 실패하지만 한국은 위성의 배터리 연결부 2mm 지점만 정확히 지져버립니다. 0.1W의 전력만으로도 적의 8조 원짜리 위성을 식물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건 마치 거대하고 멍청한 거인의 눈에 미세한 먼지를 집어넣어 스스로 눈을 감게 만드는 것과 같은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수치로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미국의 레이저 한 발 비용이 1억 원이라면 한국은 단돈 140원 정도의 전기세로 적의 심장을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타겟 702번 위성, 빔포밍 정렬 완료. 발사합니다. 연구원의 보고와 함께 서해하늘에 떠있던 하얀 풍선들이 일순간에 푸른 빛을 머금었습니다. 놈들이 울산의 밸브를 조작하려 신호를 쏘는 그 0.1초의 틈을 역이용해 한국의 펄스 신호가 중국 위성의 척추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순간 중국 시안의 통제센터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자신들의 최첨단 위성들이 원인 모를 과부하로 하나둘씩 셧다운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중국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쏜 에너지가 그대로 자신들에게 돌아와 회로를 태워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러나 놈들은 더욱 악랄하게 대응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무장선단에 전면 돌격 명령을 내린 겁니다.
놈들은 어선의 전파 송신기를 최대 출력으로 높여 한국 해군의 레이더를 완전히 먹통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이번에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해안가에 배치된 평범해 보이는 컨테이너들이 지잉 소리를 내며 작동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보유하지 못한 나노 초음파 전자기 합성기였습니다. 이 장비는 적의 전파를 단순히 막는 게 아니라 그 파형을 거울처럼 반사해 적의 배 안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중국의 어선들은 자신들이 쏜 전파에 자신들의 통신 장비가 타버리고 배의 엔진 제어 장치가 멈추는 총극을 빚었습니다. 놈들은 총 한 발 맞지 않고 공해상에서 표류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그저 그물망을 던져 이들을 해상 미하 구조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인양하기만 하면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천재적인 수였습니다. 적의 공격을 부드럽게 감싸쥐어 적 스스로를 때리게 만드는 유능한 무술과 같은 대응이었죠. 펜타곤의 장군들은 이제 모니터를 보며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가능한 기술인가? 우리 로키드 마틴은 30년을 해도 안 된 걸 한국은 트럭 한 대에서 해내고 있다고? 그들의 오만함은 이제 공포로 변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은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생존을 향한 절박함과 그 속에서 피어난 집요한 두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은 바로 울산 석유화학 단지의 압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찰나였습니다. 0.1초의 오차를 한국의 AI 시스템이 스스로 보정하며 적의 간섭을 역으로 이용해서 시스템의 노후된 부위까지 청소해버리는 역설적 복구를 해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시스템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연구원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국가의 재앙을 막아낸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며칠 밤을 새우며 코딩 한 줄에 목숨을 건 이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사면초가였습니다. 위성은 고철이 되어 추락하고 있고 서해의 선단은 한국의 구조선에 이끌려 포로가 아닌 구조 대상으로 압류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 비칠 모습은 한국이 조난당한 중국 민간인을 구조하는 따뜻한 모습이 될 터였죠. 놈들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 자신들이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버리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할 때 한국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비취 장막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놈들의 악랄한 시도는 한국의 천재적인 하모닉 나노 펄스 앞에 한낱 우스갯소리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이제 벙커를 나서며 새벽의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멀리 보이는 울산과 포항의 불빛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지켜낸 그 빛은 이제 전 세계에 오만한 강대국들의 눈을 뜨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횃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 5시, 저는 국방과학연구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하 3층의 공기는 제가 펜타곤에서 평생을 보냈던 그 화려한 상황실과는 전혀 딴판이더군요. 분명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풍족한 환경 속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광경은 전혀 다르더군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수천 대의 서버가 뿜어내는 후끈한 열기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 먹은 컵라면 용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연구원들은 며칠은 감지 못한 머리를 긁적이며 모니터 속에 영혼을 갈아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중국의 8조 원짜리 비취 장막을 단숨에 찢어발긴 한국 천재들의 진짜 소골이었습니다. 저는 한 구석에서 노란색 커피 믹스를 젓가락으로 휘젓고 있는 최수석 연구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웠는지 눈동자가 토끼 눈처럼 시뻘겠죠. 제 손에는 방금 출력한 적의 신호 감쇄 로그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무지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중국이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8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거대 위성, 군집이 어떻게 이런 초라한 지하실에서 무력화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이 미치도록 궁금했거든요. 최 수석님, 이제 그만 뜸 들이고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대체 어떤 미친 에너지를 쏘아 올린 겁니까? 이 정도 출력이면 대전 시내의 전기를 통째로 빨아먹었어야 정상 아닙니까? 실제로 중국의 도시들 몇 개는 아직도 암전 상태라고 하는데요. 제 물음에 최 수석은 털털하게 웃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숫자를 본 순간 저는 제 시력이 증발한 줄 알고 안경을 몇 번이나 다시 닦아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18,200원이라는 요새 물가로는 치킨 한 마리 시키면 딱 맞을 금액이 찍혀 있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설마 저랑 지금 농담 따먹기 하자는 건 아니시겠죠? 제 경악 섞인 반응에 최 수석은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농담이라뇨? 어제 우리가 그 괴물 같은 위성들 엿먹이면서 쓴 총비용입니다. 전기세랑 소모품비 다 합쳐서 딱 치킨 한 마리 값이죠. 저는 그 자리에 대못이 박힌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8조 원을 들여 위성 1200개를 띄웠고 한 대당 유지비로만 매 시간 수천만 원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돈 18,200원으로 그 거인을 무릎 꿇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학의 뺨을 때리는 수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비밀은 그들이 나노입자 발진기라고 부르는 손바닥만 한 상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가 자랑하는 방어 체계는 수백 메가와트의 전기를 퍼먹으며 적을 때려 눕히려는 무식한 해머 같은 방식입니다. 덩치만 크고 전력 효율은 바닥이며 쏘는 쪽도 엄청난 열부하를 견뎌야 하는 비효율의 극치죠. 반면 한국의 기술은 적의 에너지를 역이용하는 디지털 유도의 정수였습니다. 최 수석은 상자 안을 보여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칩은 사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흔한 통신 부품을 살짝 개조한 겁니다. 다만 우리만의 양자 공명 알고리즘을 입혔죠. 중국 위성이 에너지를 쏘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반사하는 게 아니라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적의 위성 안으로 고스란히 되돌려 보냅니다. 적이 더 세게 쏘면 쏠수록 우리 장치는 더 강한 힘을 얻고 정작 타버리는 건 에너지를 쏟아붓던 적의 회로죠.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압도적인 천재성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더 큰 배터리와 더 거대한 안테나를 고민할 때 한국은 적의 칼을 쥔 손목의 힘을 이용해 적의 목을 치는 고차원적인 검수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겁니다. 수치로 비교하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미국의 최신형 시스템이 목표물 하나를 요격하는데 1억 원이 든다면 한국은 0.03원 수준으로 그 일을 해치웁니다. 가성비 면에서 무려 30억 배가 넘는 격차입니다. 이것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인류공학의 진화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하지만 통쾌함도 잠시 최 수석이 화면을 전환하며 보여준 역추적 데이터를 본 순간 제 피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방어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위성들이 쏘는 데이터의 뒷면을 역으로 해킹해서 놈들의 진짜 작전 계획서를 통째로 털어온 것이죠. 화면 가득 붉은색으로 깜빡이는 놈들의 타겟 지점들을 보며 저는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놈들의 목적은 단순히 한국의 경제적 마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국가적 인종 청소에 가까운 대량 학살의 지도였습니다. 중국은 한국 전역의 지하철 관제 시스템의 과부하를 걸어 아침 출근길, 열차들을 정면 충돌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가스 저장 시설 밸브를 원격으로 강제 개방하여 도시 전체를 거대한 가스실로 만들려 했죠. 놈들은 경제적 타격을 넘어 수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가 한국을 영구적인 공포와 마비 상태로 몰아넣으려 했던 겁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 절규 어린 물음에 연구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놈들은 인간이길 포기했습니다. 기술이라는 축복을 살육의 도구로 쓴 놈들의 악랄함은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놈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라는 존재입니다. 놈들이 8조 원의 돈으로 죽음을 설계할 때 한국의 연구원들은 18,200원의 전기세를 써가며 생명을 지키는 방패를 짰습니다. 놈들의 비열한 계획이 담긴 이 모든 증거는 이제 한국의 서버 안에 고스란히 저장되었습니다. 최 수석은 조용히 하드디스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안에 놈들의 범죄 사실과 우리가 모은 모든 역전의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줄리안 박사님, 우리는 이 좁은 연구실에서 싸우는 엔지니어지만 이 진실을 세상에 터뜨릴 분은 박사님뿐입니다. 하드디스크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제 손바닥에 닿자 이상하게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놈들의 악마 같은 계획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고 이 위대한 나라의 가치를 증명하는 성스러운 사명이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가장 강하다고 믿었을 겁니다. 거대한 자본과 압도적인 물량이면
이 작은 나라 하나쯤은 짓밟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진정한 힘은 파괴하는 무기의 크기가 아니라 지켜내고자 하는 집념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하드디스크를 안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연구실 밖으로 나오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대전 시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버스는 어김없이 거리를 달리고 있겠죠.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18,200원의 기적 덕분에 지켜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여기 이름 없는 영웅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제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지만 걸음걸이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숙소에서 마지막 발표를 위한 자료를 정리하던 그때 저는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휴식을 포기하고 미친 듯이 차량에 올라탔죠. 그렇게 서울로 향하는 어두운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펜타곤에서 목숨 걸고 챙겨온 그 무거운 하드디스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머릿속은 분노로 터질 듯 뜨거웠습니다. 제가 그 하드디스크의 가장 깊숙한 암호화 구역을 강제로 열어젖혔던 순간 저는 인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단순히 중국의 단독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충성을 다해온 조국, 미국이 한국의 뒤통수를 아주 정교하게 썰어버린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드디스크 속 비밀 폴더의 이름은 코발트 미략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국 고위 관료들과 중국 에너지 패권 세력이 주고받은 더러운 전자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못해 역겨운 수준이었죠. 미국은 자국의 차세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전자기 기술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중국의 비취 장막 프로젝트를 묵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네트워크를 잠시 마비시켜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동안 미국은 그 틈을 타 한국의 핵심 인재들과 원천 기술을 헐값에 쇼핑하려는 추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입니까? 제 입술은 떨렸고 눈앞의 데이터들이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펜타곤의 고위층들이 왜 그렇게 한국의 위기를 남의 집 불구경하듯 쉬쉬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능했던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가장 믿음직한 우방을 제물로 삼아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사냥꾼들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히토류 공급권을 약속받고 그 대가로 한국 상공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학살을 눈감아주기로 한 것이죠. 동맹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화려한 연설문 속에만 존재하는 화장지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개인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제한 번호였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했겠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걸려올 전화는 단 한 군데뿐이라는 걸 직감했죠.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펜타곤 시절 제 직속 상사였던 국방부 차관의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줄리안 박사, 거기서 멈추게. 자네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차관님, 이게 정말 당신들이 설계한 판입니까? 한국은 우리 형제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팔아넘길 수 있죠? 제 물음에 그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형제, 국제사회에 그런 건 없어. 오직 국익뿐이지. 자네가 그 하드디스크를 들고 계속 움직인다면 자네의 연금과 미국 내 모든 자산은 동결될 걸세. 자네 가족들이 누리는 그 화려한 생활도 오늘로 끝이야. 자네는 국가 1급 수배자가 되어 평생 지하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 당장 그 물건을 파괴하고 돌아온다면 자네에게 백악관 특별 자문역 자리를 약속하지. 선택하게. 애국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추락한 배신자가 될 것인가.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차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관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순간 저는 미국 최고의 엘리트라는 자부심과 그동안 쌓아온 부와 명예를 모두 잃게 될 겁니다. 제 아이들은 학교에서 쫓겨날 것이고 저는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하겠죠. 반면 지금 이 하드디스크를 강물에 던져버리기만 하면 한국이 전해준 증거들을 불태워버리기만 하면
저는 조국의 영웅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엑셀을 더 깊게 밟았습니다. 제가 조국을 배신하면서까지 이 가시밭길을 택한 이유. 그것은 단순히 정의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15년 전 제가 한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의 기술 고문으로 파견 나갔던 당시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한 초라한 현장 식당에서 한국의 중장년층 기술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 아버지뻘 되는 분들이었죠. 영하 20도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그들은 코피를 쏟아가며 밤을 새워 배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혹사하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한 기술자가 투박하게 갈라진 손을 내밀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배운 게 없어서 몸으로 때웁니다. 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우리처럼 고생하게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반도체 공장을 세계 1등으로 만들어 놓아야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고개 들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점심시간에 단돈 몇천 원을 아끼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자식들의 학원비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자기들의 관절과 시력을 깎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자식들에게는 다시는 가난과 멸시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18,200원의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뼈와 살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결정체였던 겁니다. 그런 분들의 피눈물을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눈물이 고인 채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린 이유는 한국이 만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너무나도 빠르게 성장해서 미국조차 두려워할 정도의 거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이 코피를 쏟으며 지켜온 그 위대한 기술력을 미국과 중국은 마치 쇼핑몰의 물건처럼 흥정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평생을 바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번도 고생해보지 않은 금수저들의 탐욕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한국은 그 초라한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들의 헌신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잃을 연금과 명예는 한국의 아버지들이 흘린 평생의 땀방울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선택해야 한다는 차관의 말은 틀렸습니다. 진정한 애국이란 썩은 권력의 비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세계의 양심을 지키고 정의로운 동맹을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차관님, 저는 오늘 미국인이 아니라 엔지니어로 남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에 대고 나직하게 독백했습니다. 제 차는 이제 서울의 화려한 야경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름 없는 한국 기술자들의 집념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놈들이 펜타곤의 호화로운 회의실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한국의 운명을 논할 때 한국의 연구원들은 여전히 차가운 지하실에서 18,200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15년 전 그들에게서 받은 보리차 한 잔의 대가이자 진정한 인간으로 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드디스크 안에 코발트 미략, 그리고 한국이 수집했고 저를 믿고 맡겨준 증거는 이제 제 손에서 가장 치명적인 폭탄이 되어 놈들의 심장부를 겨누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등 뒤에서 낄낄거리며 비웃던 그 오만함은 이제 제가 터뜨릴 진실 앞에 처참하게 조각날 것입니다. 저는 백미러로 저를 뒤쫓는 검은 세단들을 확인했습니다. 놈들이 보낸 특수 요원들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은 배신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동맹과 인류의 양심을 복원하는 길이었으니까요.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아빠는 오늘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코딩을 하러 간단다. 저는 아이들의 사진을 한번 쓱 문지르고는 서울 도심의 복잡한 골목으로 차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놈들이 제 숨통을 조여오기 전에 저는 이 진실을 전 세계의 심장에 박아 넣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들의 기술이 왜 전 세계에 어느 누구의 소유도 되어서는 안 되는 성역인지 제가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당찬 다짐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극심했습니다. 저를 미행하는 무리들은 이젠 저를 더욱 노골적으로 밀어붙였거든요. 결국 제가 탄 차가 미친 듯이 달린 곳은 경기도 하남의 대규모 스마트 물류 단지였습니다.
제 뒤로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검은색 SUV 세대가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다는 듯 매우 노골적이었고, 이런 대놓고 미행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였죠. 놈들은 펜타곤이 자랑하는 최정예 암살조, 이른바 사일런트 헌터들이었습니다. 놈들의 손에는 1km 밖에서도 모기의 날개짓 소리만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초정밀 음량, 탐지기와 반경 500m 안의 모든 통신을 먹통으로 만드는 전술용 제머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놈들은 단순한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거세한 채 오직 타겟의 소거만을 위해 훈련된 기계들이었죠. 제가 탄 차의 전자 제어 장치가 놈들의 원격 해킹에 의해 하나둘씩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는 돌덩이처럼 굳었고 핸들은 제멋대로 돌아가려 했죠. 저는 가까스로 차를 하남에 한 거대 물류창고 정문에 들이받듯 멈춰 세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한국의 새벽, 배송 열기로 가득 찬 물류센터는 대낮처럼 환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제발, 누구든 도와주세요. 제 비명 섞인 외침은 시끄러운 컨베이어 벨트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제 뒤로 놈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놈들은 소음기 달린 총을 꺼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각 마비용 고출력 플래시와 신경 마비용 테이저 건만으로도 저 같은 분석관 하나쯤은 산채로 찢어버릴 수 있다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놈들이 쏘아 올린 소형 전술 드론이 제 머리 위를 윙윙거리며 덮쳐왔습니다. 이 드론은 안면 인식 기술로 저를 타겟팅한 뒤 0.1초 만에 고압 전류를 내뿜어 심정지를 유발하는 괴물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택배박스 더미 사이로 몸을 날렸습니다. 놈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6시 방향, 9시 방향. 놈들은 저를 완벽한 포위망 속에 가뒀습니다. 현대전의 정수를 배운 암살조들의 협공은 체계적이다 못해 예술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가진 하드디스크가 놈들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한국의 희생과 미국의 배신은 영원히 차가운 콘크리트 아래 묻히게 될 터였습니다. 절망이 제 목을 조여올 때 갑자기 제 앞에 육중한 지게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봐요. 외국인 양반, 여기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숨어. 지게차 위에는 노란색 안전모를 쓴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물류센터에서 15년째 근무 중이라는 베테랑 작업반장 김 씨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를 지게차의 파레트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뒤를 가리키자 그는 무전기를 들고 짧고 굵게 외쳤습니다. 야, 애들아, 우리 손님 오셨다. 잡동사니를 좀 정리하자.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평범해 보이던 물류 창고가 순식간에 거대한 전술 요새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스마트 물류 통합 제어 시스템이 가동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의 물류 창고가 단순히 상자를 나르는 곳이라면 이곳은 5G 네트워크로 연결된 수만 대의 자동 안내 로봇과 초정밀 분류기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인공지능의 집합체였습니다. 암살조들이 창고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바닥을 구르던 수백 대의 로봇들이 0.1cm의 오차도 없이 놈들의 발밑을 가로막았습니다. 놈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배운 전술 교본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거든요. 평범한 시민들이 외국인인 저를 도와준다. 이런 소설 같은 희생은 전 세계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만큼은 달랐습니다. 놈들이 드론을 조종해 저를 조준하려 하자 창고 천장에 달린 초고속 분류기들이 택배 상자들을 마치 기관총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60km로 날아오는 무거운 생수 묶음과 가전제품 상자들이 놈들의 드론을 정확히 격추했습니다. 놈들은 최첨단 야간 투시경을 썼지만 한국 연구원들이 긴급하게 원격 접속해 조절한 창고의 LED 조명은 놈들의 시신경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스트로보 빛을 내뿜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장비들은 통신 제머의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인가. 암살조 팀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놈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 물류 시스템은 외부 통신이 끊겨도 현장 내 로컬 양자, 암호 체계로 작동하는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IT 최강국, 인프라 최강국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고, 한국은 이미 자신들이 더욱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 구현해 놓은 인프라만으로도 이런 암살조 따위는 쉽게 무력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놈들이 8조 원을 들여 만든 제머는 한국의 6만 원짜리 와이파이 공유기 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컬 방어막 앞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죠. 놈들이 총을 꺼내 들려 할 때마다 지능형 컨베이어 벨트가 놈들의 발바닥을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뜨리며 무게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김 씨의 지게차에 매달려 창고 깊숙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제 뒤에서는 수십 명의 한국인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인도 요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군대를 전역한 예비 전투인력이었으므로 어쩌면 그들은 반군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들은 엄밀히 말해서 자신들의 일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장인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략과 움직임은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그들은 롤러 카트를 밀어 놈들의 진입로를 차단하고 거대한 랩핑기를 돌려 놈들의 다리를 묶어버렸습니다. 암살조들은 세계 최고의 살상 무기를 가졌지만 한국인들의 집요한 생활 전술 앞에서는 덫에 걸린 쥐새끼에 불과했습니다. 한 요원이 드디어 제 앞을 가로막으며 단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놈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죠. 그때 김 씨가 지게차에 포크를 번쩍 들어 올리며 요원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놈이 단검을 휘두르려 하자 옆에 있던 젊은 알바생 한 명이 소화기를 터뜨려 놈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협봉이었습니다. 요원은 바닥에 구르며 쿨럭거렸고 김 씨는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여보쇼, 너무 겁먹지 마쇼. 우리가 여기 있는 한 그 잘난 놈들도 택배 상자 하나 못 건드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돕는 겁니까? 당신들이 엮이면 위험해질 텐데요. 저들은 미국 정부의 명령을 받는 무서운 자들입니다. 그러자 김 씨는 잠시 지게차를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제 평생 잊지 못할 화인이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사실 우리는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은 이미 당신이 당신의 조국에 의해 쫓기고 있고 당신의 손에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군. 당신이 우리 공장에 온다면 당신을 도와달라는 무전을 이미 받은 상태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키는 건 이 하드디스크에 든 데이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싸우고 우리를 믿어준 내 친구를 지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요. 한번 친구라고 생각하면 지옥 끝까지라도 함께 갑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그의 말에는 수조 원의 가치보다 더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코발트 미략의 추악함이 이 투박한 노동자의 한마디 앞에 먼지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놈들이 8조 원의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할 때 한국인들은 8,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맺은 우정으로 세상을 지켜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의리가 만들어낸 위대한 반란이었습니다. 작전은 더욱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암살조 본대 12명이 추가로 창고를 포위했다는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놈들은 이제 건물 자체를 폭파할 기세로 최루탄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창고 안에서 제 폐는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 한국 특유의 천재적인 탈출 전략이 빛을 발했습니다. 김 씨는 저를 창고 후문의 상차 구역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엔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시동을 건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자랑하는 퀵서비스 기사들이었습니다. 자, 박사님. 이제부터는 이분들이 당신의 날개가 되어줄 겁니다. 행운을 빌어요. 김 씨의 격려와 함께 저는 가장 빠른 오토바이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들은 하남의 복잡한 골목길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고 있었습니다. 놈들의 SUV가 따라오려 했지만 한국의 골목길은 거대한 덩치의 외제차들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들은 5cm의 틈새를 칼같이 파고들며 놈들을 따돌렸고 놈들의 최첨단 위성 추적기는 한국의 미로 같은 골목길과 전자기 차폐가 완벽한 지하차도 네트워크 앞에서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멀어지는 물류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여전히 김 씨와 작업자들이 서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총을 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아닌 소중한 일을 지켜냈다는 당당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 헬멧 고글을 적셨습니다. 저는 평생 엘리트로 살며 수많은 성공을 거뒀지만 이름 없는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보호받는 지금 이 순간만큼 제가 가치 있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암살조들은 결국 하남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놈들의 통신망에는 타겟 상실이라는 굴욕적인 메시지만이 가득했죠.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다는 사일런트 헌터들이 고작 한국의 물류, 창고 직원들과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략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기계적인 복종보다 뜨거운 우정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장엄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품 안의 하드디스크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이 안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담겨 있지만 이제 제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한국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놈들이 지우려 했던 진실, 놈들이 팔아치우려 했던 동맹의 가치를 제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서울 시내의 비밀 안전 가옥으로 향했습니다. 제 뒤로 비치는 하남의 불빛은 이제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승리의 횃불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곧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유엔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놈들은 더 악랄한 방법으로 저를 막으려 하겠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등 뒤에는 저를 위해 기꺼이 지게차를 몰고 헬멧을 쓰고 길을 터준 수천 명의 한국인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무기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토록 뜨거운 심장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의 집념으로 지켜진다는 것을 저는 오늘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낡은 창고를 개조한 안전가옥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지만 제품 안에 든 하드디스크만은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준 것이 단순히 데이터 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증명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전해준 그 증거가 담긴 화면이 켜지고 수천 개의 파일 사이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기술 명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일런트 펄스라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수명을 깎아 넣은 한국인들의 처절한 기록, 즉 연구 일지였습니다. 저는 일지의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낡은 스캔본 위에는 누렇게 말라붙은 붉은 얼룩들이 곳곳에 묻어 있었죠. 그것은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연구원들이 쏟아낸 코피 자국이었습니다. 일지에는 무려 3241번의 실패의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241번의 좌절, 그리고 3241번의 다시 일어섬. 다른 나라의 천재들이 완벽한 실험실에서 연봉 협상을 할 때 한국의 이 중장년 연구원들은 곰팡이 핀 지하실에서 오직 조국과 가족이라는 두 단어만을 붙잡고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일지 한 구석에 적힌 최 수석의 짧은 메모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강대국은 넘쳐나는 자원으로 전쟁을 하고 기술을 사오지만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우리의 몸과 시간뿐이다. 저들이 달러를 쏟아부을 때 우리는 우리의 수명을 태워 불을 밝힌다. 오늘 내 딸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지 못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가 오늘 이 회로를 완성하지 못하면 너희가 살아갈 세상에는 빛이 없을지도 모른단다. 저는 안경을 벗고 흐릿해진 눈을 비벼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엔진이었습니다. 펜타곤의 오만한 전략가들은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미국의 도움으로 선진국이 되었다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강의 기술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197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로 가서 벌어온 외화부터 80년대와 90년대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들이마시며 지어올린 빌딩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코피를 쏟으며 반도체 라인을 지키는 바로 이 중장년층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는 단만 원짜리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이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관절과 시력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독일이 100년 걸려 이룩한 산업화를 단 30년 만에 끝내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웠을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는 단순히 노화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유례없는 신화를 써 내려온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지 마지막 장에 적힌 사일런트 펄스의 진짜 개발 목적이었습니다. 놈들이 생각하는 살상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죽이고 싶지 않다. 우리의 기술은 적의 심장을 멈추는 칼이 아니라
적의 살기를 잠재우고 그들을 안전하게 멈춰 세우는 자비의 손이 되어야 한다. 중국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미국과 같은 우방국들조차 한국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만의 기술을 반드시 개발하여 힘을 키워야 한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한국의 기술은 적의 전자기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주파수 동조를 통해 시스템을 잠재우는 방식이었습니다. 폭발도 없고 파편도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방어 체계였던 것이죠. 심지어 이들 세대는 이미 중국이 한국을 언젠가 공격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다른 국가들, 심지어 미국이라는 최우방국조차 절대로 한국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죠. 정말 천재 세대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가진 도덕적 우월성의 실체이자 천재적인 면모였죠. 놈들이 자국 이익을 위해 타국을 짓밟을 계획을 세울 때 한국의 연구원들은 어떻게 하면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 국가, 후대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바쳐 세상을 구하는 기술을 만들면서도 그것이 누군가를 해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코딩 한 줄 한 줄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 뜨거운 진실을 목도한 순간 저는 제 조국 미국이 저지른 배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당신들은 승리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인격으로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거울 속의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도망자의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제 눈에는 한국인들의 그 지독한 집념과 숭고한 희생이 옮겨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하드디스크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한국의 위대한 중장년층들이 전 세계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자 선물입니다. 놈들이 이 진실을 묻으려 한다면 저는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장막을 걷어낼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전 세계의 눈이 모여있는 UN 사무국으로 이 진실을 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의 감시는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를 찌르기로 했죠. 중립적인 무대이자 인권의 상징인 곳, 바로 스위스 제네바의 UN 유럽본부로 향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제네바행을 결정하자마자 한국 정보국 요원들이 기상천외한 탈출 작전을 가동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이미 놈들의 드론과 요원들이 촘촘하게 메우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의 천재적인 전략은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농산물 수출용 수송기를 개조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선한 한국산 딸기와 배가 가득 실린 화물기였지만 그 내부에는 사일런트 펄스의 소형 발진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화물기 구석의 상자 사이에 몸을 숨겼을 때 제 곁을 지키던 한국인 보안 요원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이 땅의 결실들과 함께 가시는 겁니다. 저 과일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땀방울인 것처럼 박사님이 가진 그 하드디스크도 우리 모두의 생명입니다.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놈들의 요원들이 탄 검은 차들이 활주로 끝까지 추격해왔습니다. 놈들은 관제탑을 해킹해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키려 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비행기 날개 끝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파동이 방출되었습니다. 바로 사일런트 펄스의 실전 기동이었습니다. 추격하던 차들의 엔진이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동시에 멈춰섰고 공항의 모든 감시 카메라가 0.5초 동안 평화로운 이전 영상만을 반복해서 내보냈습니다. 놈들은 비행기가 이륙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허공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구름 위로 올라온 화물기 안에서 저는 창밖에 한반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이름 없는 연구원들의 눈동자처럼 저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이 가치를 제가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하드디스크를 심장 가까운 곳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이 수송기에는 한국의 맛있는 과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오만한 강대국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 위대한 진실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네바까지의 12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일지 속에서 만난 수백, 수천 명의 연구원과 물류센터에서 저를 도와준 김씨, 그리고 지금 조종석에서 묵묵히 기술을 북쪽으로 돌리고 있는 조종사까지 수천만 한국인의 염원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놈들이 제네바 공항에 요원들을 배치해 두었겠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이 보여준 그 수명을 태우는 투혼이 무엇인지 확실히 배웠으니까요. 비행기가 알프스 산맥의 만년설을 넘어 제네바 공항에 접근할 때 저는 마지막 전술 준비를 마쳤습니다. 놈들은 제가 정문으로 당당하게 입국할 거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늘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희는 제네바 인근의 작은 전용 비행장에 착륙한 뒤 미리 대기 중이던 한국의 고속 이동 차량으로 갈아타 UN 본부의 뒷문을 공략할 계획이었습니다. 놈들의 위성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국 연구원들은 이미 전 세계 위성망에 미세한 화이트 노이즈를 깔아 제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은폐해 두었습니다. 화물기의 램프가 열리고 스위스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움켜쥐고 달려나갔습니다. 저 멀리 UN 본부의 깃발이 보였습니다. 놈들이 지우려 했던 한국의 땀방울, 놈들이 팔아치우려 했던 정의의 가치가 이제 제 발걸음을 통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섰는지, 그리고 그들의 기술이 왜 인류의 평화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지를 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단상 위에서 외칠 것입니다. 추격자들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중장년층들이 3241번의 실패를 뚫고 일어섰던 것처럼 저 역시 이 마지막 관문을 반드시 뚫어낼 것입니다. 제 손에는 18,200원의 영수증과 코피 묻은 설계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놈들의 8조 원짜리 오만함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향해, 그리고 저를 기다리는 역사의 현장을 향해 당당하게 마지막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이 1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네바 UN 본부 뒷문의 좁은 환기구를 통해 거대한 역사의 현장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NSA 수석 분석관으로서 누리던 그 화려한 의정과 특권은 이제 먼지보다 못한 것이 되었죠. 제품 안에는 여전히 놈들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할 하드디스크와 한국의 중장년층들이 코피를 쏟으며 지켜낸 18,200원의 영수증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손목의 스마트워치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이 걸린 영상통화 신호였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존경하며 따랐던 제 조국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죠. 조심스럽게 수락 버튼을 누르자 화면 너머로 그의 서늘한 눈빛이 제 영혼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한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줄리안 박사, 지금 그 문을 열고 안보리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네의 모든 역사는 이 지구상에서 삭제될 걸세. 자네의 미국 시민권은 박탈될 것이고 자네가 20년간 부었던 연금과 자산은 테러 자금으로 몰려 동결되겠지. 무엇보다 자네의 어린 딸이 다음 주에 입학할 예정이던 예일 대학교의 합격 통지서는 10분 뒤면 취소될 거네. 자네 아내가 앓고 있는 희귀병의 치료제 공급 라인도 우리 손에 있다는 걸 잊지 말게. 자네가 선택할 것은 한국이라는 타국의 자존심인가? 아니면 자네 가족의 목숨과 미래인가?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제 심장에 박히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공든 탑이 단 한 번의 정의로운 선택으로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의 엘리트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극진한 대우를 받던 몸이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제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유령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지로 내몰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조국을 등진 배신자라는 낙인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이고 저는 이름 없는 이방인이 되어 낯선 땅에서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유혹은 지독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드디스크를 박살낸 뒤 조국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다시 백악관의 영웅이 되어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은 최고의 교육을 받을 것이고 제 아내는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받으며 평온하게 살 수 있겠죠. 거절하기 힘든, 아니 사실상 거절해서는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저 역시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제 피부치의 눈물보다 무거운 가치는 세상에 없다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찰나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은 그 누렇게 바랜 연구 일지였습니다. 3241번의 실패를 기록하며 코피를 쏟던 한국 연구원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정작 자식들의 졸업식조차 가지 못한 채 곰팡이 핀 지하실에서 전기세를 아껴가며 나라를 지켜낸 그 위대한 아버지들의 헌신 말입니다. 놈들이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동맹을 팔아치울 때 한국의 아버지들은 가족과 나라를 위해 자신의 수명을 팔아 평화를 샀습니다. 차관님, 당신들이 말하는 국익에는 인간의 영혼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가족의 미래를 당신들에게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딸에게 아빠가 진실 앞에서 도망치지 않은 당당한 엔지니어였다는 사실을 유산으로 남기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의 엘리트 줄리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켜낸 정의의 목격자로서 무대 위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환기구를 빠져나와 안보리 회의장의 육중한 뒷문을 힘껏 밀어젖혔습니다. 회의장 안은 이미 중국 대사의 오만한 연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조작된 위성사진을 띄워놓고 한국을 파렴치한 테러 국가로 몰아세우고 있었죠. 전 세계의 카메라는 그의 거짓된 입술에 집중되어 있었고 각국 대표들은 중국의 물량 공세와 미국의 침묵 앞에 비겁한 동조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중앙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저를 제지하려 달려왔지만 저는 제 외교관 신분증을 단상 위에 내던지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전 세계 대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 인류 문명이 만든 가장 추악한 연극입니다. 저는 전 NSA 수석 분석관 줄리안 벤스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8조 원의 자본이 지우려 했던 18,200원의 위대한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회의장의 스피커를 타고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하드디스크를 꺼내 메인 콘솔에 연결했습니다. 안보리 회의장의 거대한 스크린은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놈들이 빛의 장막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인류 역사의 어떤 악마도 상상하지 못했을 대한민국 속어 계획의 실체였죠. 놈들의 계획은 단순히 한국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놈들은 한국인이라는 민족의 씨를 말리기로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가득 쏟아지는 중국 사령부의 비밀 명령서는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이었습니다. 놈들은 한국의 모든 통신이 마비된 그 황금 같은 48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놈들의 진짜 타겟은 인천과 평택에 위치한 거대 LNG 가스 저장 기지였습니다. 놈들은 전자기파를 정밀하게 조절해 가스 누출 센서를 무력화한 뒤 보관 탱크의 압력 밸브를 원격으로 강제 개방하려 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전체를 단 한 번의 불꽃으로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려는 이른바 거대 가스실 작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입니까? 놈들은 수천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려 했습니다. 제 절규의 회의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놈들의 악랄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놈들은 전국 병원의 혈액 보관, 냉장고와 신생아 인큐베이터의 전력 제어 장치에 본 적 없는 기괴한 바이러스를 심어두었습니다. 전기를 끊는 게 아니라 장비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거나 내려서 가장 약한 생명들부터 소리 없이 죽여나가려 했던 겁니다. 놈들에게 기술은 축복이 아니라 약소국을 짓밟기 위해 갈아 만든 독이 든 칼날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제 조국 미국의 비겁함이었습니다. 제가 펜타곤에서 빼내온 내부 이메일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추악한 흥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고위 관료들은 중국으로부터 차세대 배터리 소재인 리튬과 히토류의 30년 독점 공급권을 약속받는 대가로 한국의 이 비극을 철저히 묵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빨리 성장했어. 이번 기회에 놈들의 콧대를 꺾어 놓아야 우리 무기가 팔릴 거 아냐? 펜타곤 차관이 중국 측에 보낸 이 한 문장은 제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그 경이로운 18,200원짜리 기술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한국의 가성비 넘치는 천재적인 방어 체계가 표준이 된다면 자신들이 수천조 원을 들여 구축한 방산 시장이 하루아침에 고철 더미가 될 것을 우려했던 겁니다. 놈들은 우방국의 생명보다 자기들의 통장 잔고와 방산 복합체의 이익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아버지들이 코피를 쏟으며 일궈낸 그 위대한 결실을 중국의 살인 위성 아래 제물로 던져주었습니다. 놈들은 한국이 멸망의 문턱에서 비명을 지를 때 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히토류 시세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맹에 대한 배신을 넘어
인류가 지켜온 마지막 양심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놈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 오만함의 대가는 무고한 한국인들의 피로 치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증거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적어놓은 전리품 분배 목록이었습니다. 삼성과 현대,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의 핵심 인재들을 번호표 뽑듯 나눠 가진 놈들의 탐욕 앞에 저는 구역질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놈들은 기술을 만드는 자들의 고귀한 땀방울을 한낱 도축장의 고기 근수 달듯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8조 원의 자본과 거대의 권력이 공모해 만든 추악한 진실의 끝이었습니다. 놈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악마와 손을 잡을 때 오직 한국의 연구원들만이 그 지옥 같은 장막 아래서 18,200원이라는 기적을 읽어내며 세상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이 하드디스크 속에 담긴 놈들의 모든 범죄 사실을 전 세계의 심장에 박아넣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놈들이 저지른 이 극악무도한 대가에 대한 전 인류의 엄중한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대사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다. 저건 미친 자의 망상일 뿐이다. 당장 저 차를 끌어내라. 하지만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현재 한반도 상공의 실시간 위성 궤도가 3D 그래픽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놈들이 빛이 장막으로 가려놓았던 그 지옥 같은 전자기 구름이 낱낱이 해체되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일런트 펄스 기술을 원격으로 가동했습니다. 그것은 적을 파괴하는 폭력이 아니라 적의 살기를 정중하게 거두어들이는 빛의 조율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놈들이 8조 원을 들여 쏘아 올린 1200개의 위성은 지금 한국의 양자 하모닉 기술 앞에 완벽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8조 원의 폭력이 단돈 18,200원의 전기세에 무릎을 꿇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화면 속 중국 위성들의 신호가 하나둘씩 초록색으로 변하며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억지로 뒤틀어 놓았던 전리층이 맑은 물처럼 정화되었고 마비되었던 전 세계의 통신망이 한국의 시스템 하에 다시 활기차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의 신경망을 중국의 독극물로부터 구해내어 다시 연결하는 장엄한 구원의식이었죠. 중국 대사는 단상 아래로 고꾸라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놈의 뻔뻔했던 얼굴은 이제 수치심과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모니터에 뜨는 실시간 회복 수치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사 역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놈들이 등 뒤에서 맺은 추악한 미략은 이제 전 세계 70억 인구의 눈앞에서 낱낱이 발가벗겨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회의장을 가로지르며 외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정의는 핵무기의 개수나 8조 원이라는 자본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오늘 밤도 가족을 위해 코피를 쏟으며 진실을 지켜낸 저 이름 없는 한국 연구원들의 정직한 땀방울, 그 진실의 무게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상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바쳐 여러분의 평화를 구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 짧은 침묵은 마치 인류의 양심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작은 나라의 대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름 모를 제3세계의 국가 대표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와 같은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눈물과 환호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에 대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고 기술로 평화를 지켜낸 대한민국, 그리고 그 위대한 나라를 만든 이름 없는 아버지들의 헌신에 보내는 전 세계의 찬사였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안주머니의 하드디스크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제 딸의 예일대 합격은 취소되었을지 모릅니다. 제 연금은 사라졌고 저는 이제 갈 곳 없는 망명객이 되었겠죠. 하지만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꽉 잡는 한국 대표단원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부심이었고 권력으로도 지울 수 없는 진실의 승리였습니다. 중국 대사는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도망치듯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놈들이 8조 원으로 지으려 했던 거짓의 성은 한국의 18,200원짜리 진실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압니다. 한반도의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지켜냈는지, 그리고 그들의 기술 뒤에 얼마나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창밖으로 비치는 제네바의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협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을 밝혀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한 평화만이 회의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벽을 깨웠던 그 불굴의 의지가 이제는 전 세계의 새벽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박수 소리를 뒤로하고 천천히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제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승리의 시작이었고, 그 승리의 주역은 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코피를 쏟으며 자식들의 미래를 그려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대신해 세상의 가장 멋진 마침표를 찍어주었습니다. 제네바의 폭풍 같은 폭로가 끝나고 세상은 발칵 뒤집혔지만 정작 저는 가장 조용하고 낮은 곳을 찾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펜타곤의 화려한 훈장 대신 제 발길이 닿은 곳은 서울 어느 이름 모를 시장의 비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구수한 육수 냄새와 투박하게 썰어낸 고기들이 가득한 평범하디 평범한 국밥집이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운명을 걸고 사투를 벌였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곳은 평화로웠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여느 때처럼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고무장갑을 낀 아주머니들은 하호 웃으며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8조 원의 자본이 지우려 했던 일상이, 그리고 누군가의 코피와 수명을 갈아 넣어 지켜낸 평화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나 싶어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옆자리에는 퇴근길의 평범한 중장년 가장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고 있더군요. 그분들의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박사님, 뜨거울 때 얼른 드셔보쇼.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이여. 국밥집 아주머니가 툭 내뱉으며 건네준 뚝배기에는 넘칠 듯한 고기와 따뜻한 국물이 가득했습니다. 소주는 또 어떻고요? 국밥의 소주는 정말 백악관. 고위 관료 만찬에 나오는 고급 음식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궁합이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한 숟가락 크게 떠 넣자 며칠간의 긴장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제 속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놈들이 8조 원으로 지으려 했던 지옥을 한국인들은 이 소박한 국물 한 사발의 온기로 이겨내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에 서자 아주머니가 건네준 영수증에는 아주 익숙한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전부에서 18,200원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그만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네바에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그 기적의 숫자. 5조 원짜리 살인 위성을 고철로 만든 가성비의 끝판왕이 바로 제 눈앞에 영수증에 그대로 적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보물이라도 되는 양 소중히 지갑에 찔러 넣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값진 승리의 영수증이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을 향해 날린 가장 통쾌한 한 방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가게 밖을 나오니 서해안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바다 너머의 유령은 사라졌고 한국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저는 노을 지는 시장 입구에 서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남을 먼저 침략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는 자들에게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지독하고도 위대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놈들은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지만 한국은 마음으로 세상을 지켜냈습니다. 전 세계 오만한 강대국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8조 원의 폭력보다 18,200원의 진실이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이제 펜타곤의 요원이 아닌 한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평화를 함께 누리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사 먹은 그 국밥 한 그릇의 가격이 사실은 전 세계를 구한 기적의 비용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국가를 넘어 꺾이지 않는 양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오늘 점심값으로 한국은 세계를 구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이 가슴 벅찬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전달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